자, 이동통신의 역사와 미래가 이제 이번 주제고요. 그리고 한번 목차를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이동통신이 뭔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할 거고요. 이동통신이라고 하면 다양한 진짜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급이 통신도 있을 거고 와이파이도 있을 거고 뭐 위성 통신도 있을 거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다룰 거는 밑에 나와 있는 그 챕터에 보시면 어, 4G, 5G 그리고 6G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걸 하기 전에는 일단 챕터 2에서는 이동통신의 발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릴 거고요. 일단은 1G부터 해서 6G까지 여러분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4G나 아니면 5G까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뭐 3G라든지 2G, 1G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뜨문뜨문 5G의 기능이 이런 게 있구나. 이 기능은 왜 어떻게 해서 발전된 거지?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을 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원지부터 해서 단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발전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동통신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짤막한 동영상도 같이 섞어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분에서 20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Q&A로 보내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뭐, 6G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지금 이 강의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루지 않겠고요. 그 이후에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슬슬 시작을 할 거고요. 일단은 지금 컨설팅 팀에서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보처리 기술사랑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정보통신 특급 감료를 갖고 있어가지고 통신 쪽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통신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한번 네트워크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분류가 이제 팬, 랜, 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거리별에 따라서 네트워크 그룹핑, 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 퍼스널, 사람 중심에서 가까운 거리의 네트워킹 기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를 묶어서 RFID, 뭐 NFC,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블루투스, 지하철에 가면 블루투스 많이 이어폰 연결해서 쓰고 있죠. 이게 사람이 많으면 자주 끊기는 단점도 있긴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IoT 관련된 지급이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시그폭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사람 주위에서 1m 이내에서 통신할 수 있는 거리를 팬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0km까지 최대 10km까지 반경까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걸 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의 약자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를 뽑는다면 와이파이. 여러분들 이제 와이파이를 일단 하나를 뽑을 수가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 데이터 통신의 중심이고, 최근에는 뭐 2.4GHz 대역에서 뭐 5GHz 대역까지 일단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AN입니다. WAN.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동통신 LTE 4G, 5G, 6G까지를 WAN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10km 이상까지의 거리도 네트워킹을 제공할 수 있는 거를 이동통신 WA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의 WAN 10km를 넘어가는 것은 위성통신이라고 하는데요. 위성통신은 6G가 되면서 굉장히 활발해질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
무선 통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6G 파트에서 언급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 이동통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중요한 거는 이동통신이라는 거는 이동성을 부여를 한다는 거죠. 과거 10년 전도 아니죠. 한 30년 전, 40년 전 같은 경우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공중전화 박스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그게 왜 있는지 의심을 할 거예요. 비가 올 때 가서 숨는 건가? 아니면 거기서 노숙자들이 이렇게 숨는 건가? 요즘에는 공중전화 거의 사용 안 해요. 하지만 그래도 공중전화 박스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20년 전, 30년 전에는 여기서 나와 있는 이동성이 일반 전화망 PSTN이라고 돼 있죠. 유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 공중전화가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선을 통해서 그리고 중간에 교환기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전화 연결을 하기 위한 전화망을 일반 전화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발전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동통신망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핸드폰, 셀룰러폰을 이용해서 기지국까지의 무선 전파, 주파수를 통해서 전파를 전달을 하고 거기서 교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용하고 있던 그 전화선을 연결을 해서 중간에 상대방한테 통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HL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홈 로컬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대한 어떤 단말기에 대한 본인에 대한 개인 정보, 아이디, 핸드폰 아이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 HLR에 저장해 놓고 상대방은 그 HLR의 위치 정보를 통해서 통신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동통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특징 중에서는 주로 이제 기술적인 특징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로밍, 페이징, 핸드오프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게 아마 페이징보다는 로밍과 핸드오프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핸드오프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핸드오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통화 중의 가입자가 여기는 뭐 계속 이동을 하여도 호가 끊기지 않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라는 기지국 앞에서 철수가 통화를 한다고 보죠. 철수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근데 그 기지국에서 벗어나 아니면 그 기지국에서 그 담당하고 있는 커버할 수 있는 에어리어를 분류를 하는 게 하나의 셀이라고 보거든요. 그 셀은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셀 영역 안에 있으면 첫 번째 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정보를 아까 얘기했던 HLR이라는 그 등록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여기 되어 있네요. 가입자 위치 등록기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B라는 사람이 통신을 받기 위해서는 그 HLR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지국에서 기지국으로 이동을 했을 때 신호가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약해지죠? 하지만 상대방 기지국으로 이동을 하면 상대방 기지국에서는 전파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라는 기지국에서 B라는 기지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A라는 기지국에 있는 그 통신에 관련된 것들을 B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넘겨주는 기능을 핸드오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소프트 오프와 뭐 하드 오프라고 뭐 이렇게 분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 중요하진 않고 일단 핸드 오프는 이렇게 끊임없이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밍도 핸드 오프랑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과 기지국이 아니라 그 기지국보다 더 큰 가입자망, 뭐 KT면 KT, 뭐 LG면 LG, 뭐 SK면 SK 이렇게 가입자망 너머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로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단위로 넘어갔을 때는 로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제 해외로 갔을 때는 일단 국내 통신사를 이용했다가
뭐 미국에 가면 그 SK라든지 뭐 KT, LG U 플러스 이런 통신사들이 없잖아요. 하지만 넘어가면서 여기에 있는 정보를 그쪽 해외에다가 정보를 주고 통신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로밍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긴급 재난 문자 삐삐 울리죠? 그게 페이징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신소에서 그 근처에 있는 단말기한테 일괄적으로 위치를 파악해서 호출하는 기능을 페이징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많이 쓰이진 않지만 긴급할 때 쓰이거나 아니면 3G나 2G에서 많이 사용되던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개념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겠는데요. 방금 얘기했던 그 기지국,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기지국의 첫 번째로 전파를 안테나가 수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 BTS가 베이스 스테이션 트랜시버 시스템의 약자고요. 요게 이제 기지국과 아니면 핸드폰의 그 전파를 접속을 담당하고요. 요거를 이제 결국에는 제어국으로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어국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있죠. BSC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베이스 스테이션 컨트롤러, 결국 여러 개의 기지국들을 제어하고 셀 관리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어국들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동전화 교환기 MSC 또는 VLR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MSC 같은 경우 모바일 스위칭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VLR 같은 경우는 가입자 위치 등록기, 홈 위치 등록기가 뭐라고 그랬죠? HLR이라고 했죠? 홈 로케이션 레지스터. 여기서는 비지트예요. 비지트 로케이션 레지스터. 가입자 위치 등록기인데 요거는 자기의 위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라는 통신사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아이디라든지 위치 정보가 홈 로컬 레지스터에 등록이 되어 있다가 만약 S사에 위치하고 있는 기지국으로 이동하게 되면 HLR에 있는 정보를 VLR로 넘겨주게 됩니다. VLR 자기 게 아닌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등록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수시적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보지는 않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이동통신 교환기를 통해서 기존의 그 전화망이 있잖아요. 전화망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전화를 송신하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신해서 받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기능까지도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인터넷 백본망과 그리고 타사 전화 이동, 유선 전화 이동, 전화망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동통신의 발전입니다. 동영상 잘들 보셨습니까? 일단 1G부터 6G까지는 간단하게 5G까지 간단하게 언급을 빠르게 했고요. 일단은 일단 재밌게 설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일단은 개념적으로는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G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볼까요? 1G 제너레이션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5G, 4G, 4G 같은 경우는 LTE 세대라고 하죠. 그리고 5G 같은 경우는 IMT 2020 뭐 이렇게도 표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5G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6G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명령을 할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6G, 7G, 뭐 10G, 11G 뭐 이런 식으로 표기는 안 하겠죠? 중간에 한번 뭔가 새로운 걸로 네이밍 룰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G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기존의 그 유선 통신망 전화기, 다이얼 전화기 같은 거, 버튼 전화기, 여러분들은 접해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넘어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도에 일단 처음으로 상용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폰같이 요거는 그래도 조금 발전된 형태의 그 파나소닉에서 나온 폰이고요. 그전에는 이제 벽돌폰이라고 해서 일단 미국에서 거의 800g, 거의 1kg 가깝죠. 굉장히 무거운 건데 그게 이제 무선 통신용으로 일단은 개발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위성 통신이었다고 합니다. 위성으로만 통신할 수 있는 거고 통신비도 엄청나게 비싸가지고요. 거의 그 당시 가격으로 통신비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나갔다고 합니다. 별로 쓰지도 않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진 않고 그래도 좀 고위급 돈이 있는 분들이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800g 이상 되는 큰 핸드폰을 소지하고 다니기엔 너무 힘드니까 주로 이제 카폰, 자동차에다가 장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원지하면 카폰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카폰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상위 10% 안에 드는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많이들 인식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일단은 원지가 이동통신이라고 해도 그래도 아직은 아날로그 통신 시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송 방식은 여기 나와 있듯이 주파수 편의 변조라는데 주파수 편의 변조. 여기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ASK 그리고 밑에 보시면 FSK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PSK 이런 식으로 주파수 송신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조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컨버전스 디바이스를 통해서 일단 정보 신호는 뭐예요?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라 디지털 신호, 0과 1로 되어 있는 디지털 신호죠. 요거를 A라는 사람, B라는 기지국에다 전송을 하려면 0과 1을 그냥 디지털 신호를 그냥 디지털 신호로 보내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파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전기라든지 자기장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파형을 만들어서 전파를 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파동해서 그거를 이제 주파수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로 변환을 해야지만 그 파동을 일으켜서 상대방 기지국이라든지 송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조다라고 하고 모듈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듈레이션 기법에 크게 예전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ASK. ASK 같은 경우에는 진폭 편의 변조라고 보시면 돼요. 진폭 편의 변조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그 주파수가 굉장히 짧다가 굉장히 크다가 짧다가 크다가 요런 그림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짧은 건 0, 그리고 큰 주파수는 큰 파동을 일으키는 것은 1.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전송을 해서 상대방은 0과 1에 대해서 의미를 읽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동의 크기에 따라서 진폭의 크기에 따라서 송신하는 게 ASK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FSK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편의 변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파수 편의 변조, 프리퀀시 시프트 키잉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주파수 한번 보낼 수 있는 시간, 같은 시간에 보낼 수 있는 주파수를 굉장히 많이 보내는지 아니면 적게 보는지, 고주파를 보낼 것인지 저주파를 보낼 것인지에 따라서 0과 1을 판가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주파수 편의 변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PSK라고 해가지고요. 위상 편의 변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5G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요거는 그대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위상과 편의를 혼합해서 많이 쓰는 방식을 쓰긴 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파형이 어떻게 돼요? 진폭이 어떻게 되죠? 왼쪽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죠? 이렇게 되면 0과 1에 대해서 왼쪽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0, 그리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게끔 시작하면 요거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약속해서 전송하는 방식이 PSK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세대에서는
FSK를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세대 2G죠. 2G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우리나라에는 1996년도에 상용화가 됐는데요. 1990년도 아날로그에서 결국에 이제 디지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CDMA 요때 이제 코드 디비전 멀티플 어세스 기반으로 디지털화 데이터 전송, 문자 전송이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거의 통신 강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그 전까지만 해도 이동통신에서 굉장히 문외한이라고 하면 좀 약간 좀 미안하긴 한데 문외한이었는데 이 CDMA 기술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한 게 우리나라고요. 물론 CDMA는 퀄콤사의 원천 기술이라서 로열티는 지급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상용화한 거는 우리나라가 최초였고요.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CDMA를 택하지 않고 뭐 FDMA든 TDMA 여기 나와 있는 FDMA나 TDMA 방식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발주자로 나온 퀄콤 그 당시에는 퀄콤이 대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이 CDMA 기술이 FDMA 주파수 편의 변조 방식과 그리고 TDMA는 시간 시간 분할 방식 그리고 CDMA는 코드를 분할하는 방식인데 요 두 가지 방법에 비해서 굉장히 2배에서 3배 정도의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아무도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택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해서 상용화를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2G에서는 표준화로 채택을 했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통신 강국을 할 수 있는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굉장히 밑바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통신이라는 건 물론 CDMA 칩을 해외 수출도 하겠지만 그 당시에 노키아 폰 말고 지금 여기는 노키아 폰이 나와 있는데 삼성이라든지 LG 폰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DMA 기술을 원천적으로 탑재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나중에는 이 CDMA 퀄컴사에서는 중국에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도 로열티를 많이 지급을 하겠다. 우리한테도 기술을 달라 해서 나중에는 중국에다가도 줘서 어느 정도 수입이 좀 감소됐다곤 하나 아무튼 이렇게 표준화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목숨을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언급을 하고 가면 CDMA는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코드가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죠. 예. 코드가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한 방에 일본 사람, 우리나라 사람, 중국 사람, 외국 사람들이 여러 명이 한 방에 있는데 서로 각자의 언어로 소통한다고 해보세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알아듣죠. 하지만 미국 사람은 우리나라 언어를 못 알아요. 하지만 미국 사람끼리는 같은 언어를 소통하기 때문에 서로 알고 이렇게 코드들이 섞여서 전송하더라도 나중에 수신에서 받는 위치에서 특정한 코드를 계산을 해서 요거는 이제 그 서로 암호화 코드라기보다는 푸세드 코드라고 해서 수식 계산에서 그 나머지 잡음들은 다 걸러내고 자기가 원하는 수신 데이터만 걸러서 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한꺼번에 보내더라도 짬뽕해서 보내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는 방식이 CDMA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DMA는 시간대 변순으로 틀린 거예요. 자, 10시부터 11시까지는 중국 사람이 얘기하고 11시부터 2시까지는 뭐 미국 사람이 이렇게 시간대별로 쪼개서 자기가 그 시간대에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TDMA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세대
3G로 넘어오게 되는데 2000년부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3G부터는 일단은 무선 인터넷과 연성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CDMA 2000과 여기서는 두 갈래로 전 세계는 표준이 나눠지게 돼요. 왜? 표준은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ITU-T UN에서 일단은 관리하고 있는 그 표준 기관인데요. 여기서는 뭐 하나만 표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으면 뭐 2개, 3개 표준을 내요. 그리고 그 각 세계에서 그 표준에 따라서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뭐 CDMA 2000이 전 세계적으로 포지션 비율이 90%다. WCDMA 유럽식이 10%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균형이 안 잡히면 하나로 흡수되고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CDMA 2000 미국 방식은 동기화 방식이고요. 다른 건 기술이 거의 다 비슷해요. 하지만 동기화 방식이고 CDMA 유럽식 비동기화 방식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생뚱맞은 표현이냐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CDMA 기술이 뭐라고 그랬죠? CDMA가 뭐래요? 코드를 분할해서 송신하는 기법.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짬뽕해서 보내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하게 되죠. 이 추출할 때 상대방과 나만의 약속한 어떤 데이터, 암호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암호코드라든지 어떤 데이터, 그 수학적인 그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동기화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나중에 이 데이터를 뽑을 때 3이라는 숫자로 해서 나눠서 뽑자. 그 중에서 요런 뽑으면 우리 것만 뽑을 수 있어. 오케이, 3. 자, 이렇게 서로 약속할 수 있는 3을 어떻게 하느냐? 시간으로 만든 거예요. 시간. 자, 시간. 시간으로 동기화해서 그 숫자로 맞추게 되는데 요거를 위성, 예, 인공 위성 통신을 통해서 그걸 맞추게 됐어요. GPS를 통해서 맞췄다라고 해서 CDMA 방식이고요. 그 당시에 위성은 미국에서 군사적으로 쓰이고 있었지만 이때는 3세대 2000년대부터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도 상용화해서 쓸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줬어요. 왜? 그때 칼기 격추 사고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칼기 격추 사고가 러시아가 아니라 아마 러시아에서 칼기 격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GPS는 군용에서만 썼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GPS 위성 통신은 민간도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3G에서 동기화 CDMA 2000 방식을 택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 CDMA 미국에서 독점하고 있는 GPS를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동기화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화 방식을 사용했고요. 유럽도 시간을 이용해서 서로의 약속된 시간으로 나누서 코드를 추출하는 기법을 했는데 단 기지국 간의 어떤 약속을 통해서 서로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 거의 GPS로 맞추는 시간차가 있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추출하자라고 하는 게 비동기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유심 칩이 이때 당시에 이제 생겨나게 됐고요. 유심 칩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듯이 심카드 그냥 그 가입자의 아이디 식별 정보만 저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카드만 넣으면 가입자의 아이디가 뭔지만 선택을 해서 통신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500개까지의 전화번호 데이터도 저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긴 하는데요. 주로 식별 아이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4G죠. 4G, LTE, 지금 5G를 가입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비싸가지고 그냥 기존의 그 LTE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상용화가 되었고요. 컨버전스 단말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셀룰러폰, 스마트폰, 아니면 그 태블릿폰 태블릿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0MHz 대역폭을 통해서
WiMAX 기술을 이용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LTE 및 WiMAX 기술을 이용해서 뭐 100Mbps 정지 시 1GBps 그리고 3G보다 50배 빠른 속도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두 가지 기술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LTE 기술과 그리고 WiMAX 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WiMAX 기술은 와이브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와이브로 이게 이제 그 글로벌 국제 표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국제 표준까지 만들게 되었어요. WiMAX가. 이건 진짜 그 LTE 계열이랑 견주어도 표준화로 해서 선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굉장히 푸시하고 그거 했지만 결국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WiMAX 기술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8년 12월 31일부로 와이브로 WiMAX 기술을 종료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종료했다고 해서 아예 뭐 사장했다라는 게 아니라 상용화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쓰라는 경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DMB라는 그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3G 폰에서 인터넷 방송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밀던 기술이었는데 그것도 사장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4G 같은 LTE 같은 기술은요. 결국에는 여기서는 LTE 그리고 WiMAX 여기서는 이제 LTE 같은 경우는 FDD 기술을 쓰게 되는데 이건 이제 다음 동영상인데 FDD 그 뭐지 주파수를 분할해서 전송하는 기술이고 WiMAX는 TDD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별로 나눠서 전송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G. 5G는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도 우리나라는 뭔가를 하면은 최초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4월 3일 11시, 저녁 11시에 상용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상용화를 선언하기 이전에 2019년 4월 3일 9시에 미국의 버라이존에서 먼저 상용화를 선언을 하려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우리나라에서 긴급적으로 입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3시간 더 빨리 선언을 하자라고 해서 선언을 한 거고요. 이 상용화를 선언했다고 해서 전 국민이 다 개통을 해서 쓴 게 아니라 몇몇 분들, 고위층의 몇몇 분들, 뭐 엑소라든지 김연아, 뭐 이런 연예인 분들이 개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로 이제 최초로 상용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엔 미국에서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식으로 그거 아니다, 우리나라가 먼저다라고 이제 서로 싸우기 뭐 언론상으로 좀 티격태격 했는데요. 결국에는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먼저, 상용화는 미국 버라이티즌이 먼저 이런 식으로 일단은 표준화 단체에서는 좀 이렇게 좀 무마하긴 했는데요. 네, 아무튼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20기가 20배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을 목표로 해서 일단 5G가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통신에 대해서 앞다투어 발전을 했지만 이제는 기기 간의 통신입니다. 기기 간의 연결. 이제는 사람 간의 통신은 어느 정도 됐다. 이제는 기기 간의 통신에 좀 더 품질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게 5G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G 기술이 이제 6G 기술까지 연장돼서 발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퀘스천 Q&A에 보시면 5G가 아직 뭐 상용화라고 뭐한데 하지도 않은데 벌써 6G를 하나요? 뭐 이런 문의가 있기도 했는데요. 그건 맞습니다. 아직 그 5G가 상용화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6G가 왜 나왔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의구심을 갖는 건 다들 마찬가지고요. 이걸 왜 하느냐? 일단 이동통신이란 기술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하나의 기술을 간단한 금액을 가지고 단시간 내에 표준화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일단은 굉장한 시간과 굉장히 많은 자금이 투입돼서 거의
국가의 예산과 그리고 대기업의 적극적인 지지와 노력을 통해서만 표준화를 이룰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5G가 상용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6G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표준화를 선언하고 상용화를 할 때 딱 그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벌써 6G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6G 편에서 제가 이제 언급을 할 텐데요. 지금 뭐 삼성에서는 2020년 3월 1일 날에 3G 백서를 일단은 오픈을 해가지고 일단 공개를 했죠. 일단은 그 6G에 대한 어떤 표준화에 대한 기술을 선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컨셉을 일단 발표를 하죠. 자, 6G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앞으로의 컨텐츠가 그 시대 10년 후 2028년에 2023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를 예상을 미리 하는 거죠. 6G가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디지털 트윈 아니면 디지털 복제, VR, XR, MR 뭐 다양한 아니면 홀로그램까지 그러한 기술들이 펼쳐지려면 6G가 분명히 필요할 거다. 그러면 이러한 6G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능과 효율성, 지연성 등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될까라고 언급을 하는 게 백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기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컨센서스를 맞춰놓고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는 접근을 하겠다라고 이제 백서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에서도 점차적으로 퍼져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G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G 이동통신 기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일단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4G 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1G부터 5G에 대해서 발전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일단은 그 LTE와 결국엔 WiMAX 기술을 이용해서 100 Mbps 정도씩 1GBps의 전송 속도를 제공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이때부터 이제 All IP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All IP, All IP라고 해서 뭐 특별한 기술은 아니고요. 네트워크상의 모든 디바이스에 이제 IP가 이제 서서히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IoT의 중요성과 기술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음성보다는 데이터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였고요. 고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멀티미디어 방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박하게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다양한 이제 모바일 앱 같은 것들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IP 시대다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 4G의 이동 요구사항은 아까도 언급을 했다시 뭐 데이터 전송은 뭐 10에서 100배 3G에 비해서 그리고 주파수 밴드는 3에서 5기가 헤르츠 대역폭은 20에서 40MHz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빨간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뭐 검은색 뭐 셀 크기 다양한 트래픽 패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4G의 이동통신 핵심 기술 OFDM, 오토고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교 분할 다중 방법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교 분할 다중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그 동영상에서는 FDD랑 TDD만 언급을 했고 그 당시에는 LTE 초기 버전이었고 지금 이제 4G가 이제 거의 끝나고 5G로 넘어가면서 과연 5G의 핵심 이동 기술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OFDM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엔 5G의 표준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하고 근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OFDM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 FDM, 주파수 프리퀀시가 가이드 밴드를 통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의 그 주파수로 여러 개가 이제 전달이 되는데 중간에 뭐죠? 가이드 밴드가 있어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이 굉장히 낭비가 되죠. 그리고 쓰이지 않는 부분들,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빈 공간으로 주파수가 낭비되는 현상이 있는데 요것들을 촘촘하게 엮어오는 거예요. 직교 형식. 서로 엮는 거예요. 직교. 그래서 겹치게 엮어서 보내는 게 OFDM이다. 이렇게 엮여서 보내면 어떻게 데이터를 뽑아? 그러면 어떻게 뽑아요? 거기서 이제 나머지 자기 거 아닌 나머지는 다 잡음으로 다 뭐지? 전송은 다 없애고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서 수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그림이 2D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잘 모르겠는데 FDD가 뭐라고 그랬죠? CDMA 2000 그리고 아니 LTE가 초반에는 FDD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TDD 방식이 뭐였죠? YMAX랑 그리고 중국의 그 통신 기술이었죠. 요거를 결합한 게 OFD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교적으로 FDM으로 이렇게 합쳐졌으나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합쳐져 보이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시간 분할과 FDM이 합쳐졌다. 3D로 봤을 때는 요 그림이 이렇게 보면은 시간적으로도 겹쳐져 있어요. 예, 그렇게 돼서 FDM과 TDM의 장점도 결합되어 있는 게 바로 OFDM이다. 직교성이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G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은 스마트 안테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안테나 같은 경우 고정돼 있고 360도 방향으로 송신이 퍼져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뭐죠? 스마트 안테나는 뭐죠? 위상을 제어한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테나를 쏜다, 보낸다. 그렇게 되면 수신의 효율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배터리 효율도 굉장히 높게 되겠죠. 이러한 장점을 지닌 게 스마트 안테나다. 여기에 나와 있는 특징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테나의 유형은 스위칭형과 적응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스위치형은 뭐냐? 결국 여러 개의 그 스마트 안테나가 있는데 이게 고정돼 있어요. 이 파형이 고정돼 있고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가장 강하고 가장 자기 바운더리 영역에 맞는 것들을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게 스위칭형이고요. 적응형은 뭐냐? 가장 환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것들을 배열적으로 동적으로 파형을 형성을 해서 스마트 안테나를 형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신호 처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으나 일단은 항상 동적으로 웨이팅 벡터를 한다는 실시간으로 갱신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모 기술,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뭐 미모라기도 하고 마이모라기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마이모라고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죠? 안테나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하나의 안테나 안에 작은 안테나가 여러 개 있고 그 안테나가 수신 받는 안테나, 핸드폰에 있는 안테나도 안에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수신하고 송신하고. 그래서 멀티 인풋, 멀티로 받고 그리고 멀티로 받는다, 보낸다라고 해서 마이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글 유저 마이모와 그리고 멀티 유저 마이모가 있는데요. 뭐 싱글 유저 마이모는 그 송신 안테나가 하나의 유저한테 여러 개를 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고요. 멀티 유저 마이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그 배열을 갖고 있는 그 스마트 안테나가 여러 유저들한테 넓게 다양하게 폭넓게 보내는 게 멀티 유저 마이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DR입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 라디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존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DBA, 뭐 MSM, 뭐 코덱 이런 것들이 단말기 안에 그 내장되어 있는데요. 요것들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하나로 합치는데 뭐 광대역 BBA가 그 브로드밴드 멀티플라이어라고 돼 있어 광대역 증폭기, MSA가 모바일 스테이션 모뎀이라고 해서 모뎀용 칩, 그리고 코덱 같은 경우에는 음성을 영상으로 변환한다든지 영상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이런 디바이스 변환기라고 보시면 돼요. 코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핸드폰의 안에 있는 칩을 소프트웨어로 바꾸는 거예요. 왜요? 소프트웨어로 바꾸면 굳이 뭐 3G 폰에서 4G로 바꿨다 했을 경우에 디바이스 칩을 바꾸지 않고서도 소프트웨어만 바꾸면서 자동적으로 호환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SDR이라고 보시면서 비용적으로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5G 이동통신의 정의입니다. 다음은 이제 5G가 왔습니다. 5G는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3월 1일 날 11시에 우리나라가 먼저 상용화를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선포를 하게 되었죠. 4기가 대비 10배 이상이 향상된 초고속, 초고용량, 초저지연, 초연결 네트워크,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G랑 4G랑 비교를 했을 때 요게 또 그 Q&A에 언급이 됐었는데 4G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뭐 차이가 나나요? 그러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속도는 10배, 체감 속도, 주파수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3배 이상,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은 100배 이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표준화 목표로 일단은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적으로 이제 체감으로 봤을 때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라는 게 단점. 아직까지는 발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G에 대한 그 이동통신 핵심 기술인데요. 기존의 마이모는 뭐라고 그랬죠? 뭐, 2 곱하기 2 마이모, 4 곱하기 4 마이모, 이건 뭐예요? 수신 안테나 쪽에 2개, 송신 안테나 쪽에 2개가 있으면은 2 곱하기 4개가 있고 4개가 있으면 4 곱하기 4. 이거를 메시브예요. 수백 개. 안테나 안에 수백 개의 송신기, 수신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송신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브 마이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마이모 기술은 싱글 유저 마이모, 뭐 멀티 유저 마이모,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메시브 마이모로 발전하게 됐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싱글 유저 마이모와 멀티 유저 마이모는 아까 전에 설명을 했죠. 싱글 유저 마이모는 뭐죠? 마이모가 한 유저, 한 사용자한테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송 속도라든지 체감하는 어떤 효율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렇게 되면 한 사람만 잘해주는 거지 다른 사용자들한테는 조금 좀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멀티 유저 마이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하지만 한 사람이 봤을 때는 자기한테 받는 거는 반감된다. 하지만 매시브 마이모 같은 경우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안테나를 효율적으로 높게 많이 쏘는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파일럿 부족, 파일럿 오염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파일럿은 안테나, 기지국과 그리고 단말기 간에 송신과 수신을 받았을 때 신호를 보내요. 야, 너 핸드폰 너 켜져 있어? 너 A라는 사람 맞아? 이렇게 기지국에서 전송을 했을 때 이걸 확인을 하는 게 파일럿 전송이고요. 이게 OK가 되면 그 다음부터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전송을 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 게 실제적인 채널 통화라고. 그래서 처음에 시그널을 보는 게 파일럿 전송인데요. 요게 이제 부족하게 된다는 걸, 왜? 수백 개, 수만 개의 그 메시브 미모를 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잡음, 섞이다 보면 A라는 핸드폰과 B라는 핸드폰의 그
전파가 섞이게 되면 오염 효과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메시브 미만의 핵심 기술은 여기 나와 있듯이 메시브 미는 뭐 배열 안테나, 배열에 관련된 뭐 수만 수천 개, 그리고 3D 빔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파를 전송하는 기능인데, 이게 수직과 수평이 골고루 전달할 수 있다는 게 3D예요. 2D가 아니에요. 3D. 예, 그래서 수평과 수평적으로 골고루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3D 빔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이중 통신인데요. 이건 뭐 데이터 송수신할 때 A라는 데이터를 보낼 때는 뭐 B라는 데이터는 수신하는 데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엮여가면서 서로 양방향 전송을 하면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게 전이중 통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마 기술입니다. 여기는 비직교. 아까 전에 직교 다중 접속이 오토고널 멀티플렉싱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는 비직교입니다. 비직교. 그래서 OFDMA 방식을 직교성을 이번엔 5G에서는 깨는데, 요거는 뭐냐? 자, 직교를 하진 않고 중첩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중첩. 주파수를 중첩으로 보내. 하나의 주파수를 보내는데 같이 보내요. 이거 또 이제 직교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꼭 직교가 아니고 서로 겹쳐도 돼. 그러니까 90도로 직교를 안 하고 360개 같이 겹쳐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추출을 하느냐? 파워, 그 송신되는 데이터의 파워에 따라서 그 코드를 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노마의 동작 원리를 보시면 일단은 그 여기 유저 1이라고 돼 있죠. 유저 1, 유저 2가 있는데 유저 1은 그 기지국에서 되게 가까워요. 가까우니까는 그 송신되는 데이터 파워는 약해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유저 2는 지금 기지국에서 멀리 돼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파워를 세게 보내야 되겠죠. 하지만 이걸 따로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아까 노마 기법을 위해서 한꺼번에 보내는데 하나는 전파는 세게, 하나는 강하게 해서 같이 보내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는 전파를 세게 보내는 건 내게 아니다라고 인식을 해서 그거는 다 빼버려요. 그리고 전파 센 거는 그 유저 2에 있는 디바이스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전송하는 방식이고요. 요게 이제 그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있을 때 저 멀리 있는 학생은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졸고 있죠. 그럼 야, 너 그 졸지 말고 일어나 했을 때 앞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는 뭐예요? 자기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다음은 그 이동통신 핵심 네트워크 슬라이싱입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여기서부터 이제 가상화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통신에 있어서 다양한 성격의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통신. 하지만 산업에서도 쓰이고 있는 매시브 IoT, 디지털 트윈, 디지털 복제라고도 하죠. 이렇게 산업용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타임 크리티컬한 의료용, 긴급용으로도 5G를 쓰기도 하죠. 아니면 군사용으로 쓰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통신선 안에서 같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필요한 거는 빠른 것들은 빨리 전송하고 나는 늦게 와도 되니까 일단 데이터만 와도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격도 있을 거죠. 그거를 가상화로 분할을 해요. 가상화로 분리를 해서 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분리를 해서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슬라이싱. 슬라이싱은 얇게 쪼개다. 가상화로 쪼개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망 중립성이랑 좀 예전에는 요 네트워크 슬레이싱이랑 조금 첨예했어요. 하지만 2021년 8월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됐어요. 망 중립성이란 뭐냐? 인터넷 통신 사업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 또는 사업자가 접속하는 트래픽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는 원칙인데,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 슬라이싱 못하게 되죠.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특수 서비스는 제외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특수 서비스 안에서는 이렇게 크리티컬한 업무 같은 것들은 일단 제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일반적인 뭐 서비스는 아니다.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은 특수 서비스가 아니라 일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취급해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6G 시대인데요. 자, 6G 시대. 일단은 5G는 아직 상용화는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한계점이 있는데요. 유선과 종단 간의 지연을 미고려를 했어요. 일단은 그 무선상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부하고 발전했었는데 하지만 유선상의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AI는 아직까지 발전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그 AI와 네트워크 간의 어떤 연계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에 대한 커버리지가 미고려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 기지국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원하는 2만 개, 10,000개를 분명히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70%, 30%까지도 설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융합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 용량 기술이 아직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5G가 발전하지 않았더라도 6G에 대해서는 그래도 준비를 하고 나아가야지 나중에 큰 코 다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표준을 선점을 한다. 표준을 선점을 하면 그 로열티는 진짜 무궁무진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서로 달라들어서 서로 표준화를 하려고 선점을 하려고 그렇게 목매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었지만 6G에서는 3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초공간, 왜 초공간이 더 추가가 됐죠? 홀로그램. 예, 홀로그램이 그 2020년 그 6G 백서, 삼성에서 나온 6G 백서에서 홀로그램, 그리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런 것들은 6G가 실현돼야지만 안전하다. 그리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초실내. 실내는 뭐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갑자기 네트워크가 지연돼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그리고 초지능,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6G는 결국 3가지 기술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양자 암호 통신,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뭐죠? 인공지능, 양자 암호 통신, 그리고 위성 통신. 요 3개의 기술이 일단은 막강해야지만 6G를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초지능과 초공간 그리고 보안, 요거는 양자 암호 통신을 이용해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했던 5G의 한계는 융합 서비스 실현 한계, 종단간 모의 고려, 뭐 이런 지상 커버리지 AI 부분 적용, 보안 기능 확대, 이런 것들은 6G 기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6G의 이동통신의 주요 기술 중에 스플리트 컴퓨팅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막 따끈따끈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 클라우드가 중앙에 모여 있잖아요. 중앙에 한 서버, 한 디바이스 안에서 가상으로 데이터를 모여 있는데 요건 이제 맨 말단에 있는 디바이스가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분석해서 인공지능을 분석을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해서 말단까지 오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부하가 너무 심해. 그럼 어떻게 돼요? 엣지 컴퓨팅이라고 발전했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디바이스, 핸드폰 안에 인공지능 분석이라든지 모델링을 분석을 해서 각자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빠른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엣지 컴퓨팅이 출현을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핸드폰이 모델링을 분석할 수 있는 한계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클라우딩과 이 모바일 간의 그 기능을 분담하게 돼요. 그래서 핸드폰 디바이스, 말단 디바이스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느 정도까지 계산만 하고 클라우드나 아니면 중간에 엣지 서버에서는 여기서는 모델링하는
기능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클라우드에서는 수집한다. 이렇게 단계를 세분화하는 게 스플릿 컴퓨팅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클라우드에서 하나에서 집중을 해서 모든 걸 하니까 부하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이거를 분산하자라고 하는 게 엣지 컴퓨팅이고요. 엣지 컴퓨팅을 하게 되니까 디바이스의 성능의 한계가 와. 이러니까 클라우드와 디바이스 간의 역할을 분담하자. 이게 바로 스플릿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플릿 컴퓨팅이 결국 6G의 핵심 기술로 현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20년도 일단은 그 삼성에서 6G 백서를 발표하고 얼마 안 돼서 일단 6G 6G 하니까 너무 좀 6G라고 할게요. 6G 글로벌 선도 전략에서 차세대 기술 선점, 그리고 부가가치 특허, 그리고 연구사업 기반 조성, 이렇게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2025년까지 5년간 2천억 원을 투입해서 6G의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Q&A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받게 되겠고요. 일단은 먼저 온 그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조금 제가 좀 키울게요. 그럼 일단 먼저 이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방에서 준비되어야 할 5G와 6G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빠르면 2026년에서부터는 전부대가 이제 5G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G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발굴을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라 ISP라는 어떤 기획 단계를 거쳐서 이 국방이라는 게 뭐 5G, 6G를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보안 때문에 그래요. 보안 때문에. 이 보안을 풀려면 일단은 국방부에 훈령이 있고 애교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다 고쳐야 하는데 일단 보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그러한 그 훈련과 애교 같은 것들을 일단 바꾸고 나면 사이버 훈련, 훈련이 아니라 훈령이라고 하죠. 훈령. 이런 것들을 법규로 일단 고치고 나서 일단은 5G나 6G도 가야 될 것 같고요. 국방에서 5G나 6G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겠죠.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국가에서 우크라이나 뭐 드론이라든지 다양하게 이런 그 디바이스 최신 디바이스를 이용하는데 이것들을 결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상용망을 사용해서 상용망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통신사를 이용한 상용망을 사용을 할지 아니면은 독자적인 구축망, 회사망을 할지 아직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자, 상용망을 하면 장점이 뭐죠? 비용이 절감된다. 하지만 보안이 낮아진다. 폐쇄망으로 하면 일단은 보안은 강화되나 비용이 많아지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재난안전망을 사용하자. 일단은 재난안전망은 일단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용과 그리고 보안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절충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일단 요 세 개를 가지고 어느 걸로 할지 지금 선정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향후 6G 전망과 그 시기는 이라고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뭐 다양한 서적이나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2028년부터 2030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6G에 대한 무선 통신 기술의 확장 분야의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5G가 아직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6G는 뭐죠? 이제 컨셉을 잡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확장 분야 한계는 일단 상용화가 되고 난 다음부터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그림이 이런 게 있었네요. 국방통신 잘 보이죠? 요거는 일단은 뭐지?
요 자료를 배포할 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언급한 핵심 기술 R&D를 통해서 보안 실질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전력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까지 이게 진행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 통신산업의 5년 후의 모습을 궁금합니다. 지금 이대로일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모습일지 변화가 있을지요. 제가 미래 예측학자도 아니고 참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하지만은 제가 미래를 예측하진 않겠지만, 못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트너라는 그룹에서는 이 컨설팅 그룹이죠. 여기서는 항상 매년마다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10가지의 핵심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항상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 몇 년 안에 이런 기술이 확대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기술 트렌드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 봤을 때는 2023년도에도 10가지, 앞으로 향후 10년 아니면 5년까지의 이러한 기술적인 먹거리가 발전할 거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무선 네트워크 가치 실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가치 실현. 말도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무선 네트워크 가치 실현이라는 거 최종 사용자 컴퓨팅, 엣지 아까 말씀드렸죠. 스플릿 컴퓨팅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디지털 태깅 솔루션은 뭐냐?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는 뭐죠?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는데, 지도학습은 이러한 디지털 태깅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디지털 노 태깅이 비지도학습, 자기가 알아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근 많이 언급이 되는 챗 GPT 3.5, 4.0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공지능과 네트워크의 결합,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엣지 컴퓨팅, 스플릿 컴퓨팅의 결합으로 결국에는 무선 네트워크의 가치를 실현하지 않을까. 네트워크만의 기술로 인해서 가치 실현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이러한 네트워크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가치를 실현하는 게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가트너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6G의 수익 구조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메타버스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일단은 굉장히 조잡스럽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좀,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걸 통해서 암호화폐라고 하죠. 암호화폐, 그리고 그걸 이제 수익 구조로 지금도 이런 아이템 팔아서, 내부적으로 아이템을 팔아서 수익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 같은 데서는 거기서 이제 가상 매장을 열어서 기업 홍보, 광고도 하고 있고, 그거 자체로 수익 구조를 나가고 있고, 요게 이제 CSG랑 결합하면, 홀로그램 메타버스, 3D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 수익 구조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G 기기의 발전 정도는 일단은 아직은 상용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컨셉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급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식 네트워크 기본 지식을 포함하길 희망해서 동영상이랑 오프라인을 같이 섞어서 했고요. 무선통신의 보안은 이게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지 못했고, 요거는 따로 강의를 2시간 보안 강의를 해야지만 언급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요건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추세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했고요. 요게 이제 6G인지 5G인지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일단은 신기술은 AI, 그리고 위성통신, 그리고 양자 암호, 양자 통신, 양자 네트워크, 양자 컴퓨터, 양자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5G 본격적인 상용화가 확정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6G까지 현재 얘기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5G 상용화는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상용화에 따라서 아직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할 뿐이고요. 이건 분명히
5G의 표준에 원하는 대로 가게 될 것 같고요. 6G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도태되기 때문에, 왜냐 우리나라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한 세대 1G, 2G, 3G, 5G 한 세대가 일반적으로 10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8년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이게 10년 동안 먹거리거든요. 표준을 잡아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지 표준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의 관련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요 네트워크 5G나 6G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연관돼 있고, 요게 이제 그 상용망 가지고는 좀 힘들고, 자가망 또는 특화망, 기업 특화망을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산업,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IoT 연결하려면 분명히 자가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자가망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매시브하게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데, 그렇게 빠르지 않으면서도 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의 발전 방향과 6G의 전망은 본문에서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6G의 경우 도심 내 기지국 커버리지의 평균은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일단 LTE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이 반경이 15km라고 합니다. 15km 반지는 15km까지, 결국 원으로 봤을 때 30km까지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5G 같은 경우에는 3.5km. 왜? LTE 4G에서 5G로 가면서 주파수가 고주파로 가죠. 고주파는 아까 동영상에서 뭐라고 그랬죠? 속도가 빠르긴 하나 회절성이 낮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금방 반감이 돼요. 그래서 기지국의 커버리지가 5G가 되면서 굉장히 짧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6G, 6G가 되면서 더 짧아지겠죠. 하지만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공위성이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고주파가 되면서 기지국을 촘촘하게 계속 세울 거예요?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인공위성은 지금 그 뭐지?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타트랙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그리고 인공위성 아마존에서도 인공위성 프로젝트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서 10km까지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인공위성 프로젝트가 향후 6G에 있어서 굉장히 선두로 나아가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과의 통신 방식과의 관계는이라고 돼요. 이게 이제 NTN에서 넌 테러리얼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어, NTN 네트워크 통신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일단은 그 인공위성까지 10km 반경을 커버를 할 수 있고 NTN 기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그 GPS의 그 동기화 기법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고, 맨 처음에 언급했던 FDD 방식을 이용해서 통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 가능한 발표 자료 이메일 정보 이따 끝나게 보내게 될 것 같고요. 6G의 적용 예선 산업 분야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는 언급은 안 되어 있는데, 의료 분야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국방, 그리고 철도, 해상, 다양한 분야에서 6G는 적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암호화 상용화 서비스는 지금도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상용화는 하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양자 암호 서비스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까지 지금 이제 상용화를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양자 네트워크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자, 암호까지는 상용화 초기고 나머지는 지금 이제 상용화 도입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G랑 6G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6G 시대가 오면 5G는 사양산업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5G랑 6G는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G 시대가 온다고 해서 5G 시대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 5G 시대가 왔는데도 저는 핸드폰 LTE로 쓰고 있어요. 5G는 아직도 비싸가지고 제가 가입을 안 했거든요. 그것처럼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4G에서 LTE, 와이브로 아까 전에 동영상에서 언급을 했죠? 그 표준화 단체가 크게 전 세계적으로 두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도태가 되고 하나는 살아남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가 사양 산업이 사양 표준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CDMA에서 WCDMA로 넘어오는 과정이 뭐였죠? 3G요, 3G. WCDMA로 넘어올 때 일본에서 뭐를 만들었냐면 WCDMA가 탄생되기 전에 FDMA라고 만들었어요. FDMA. FDMA가 포마라고 만들었는데 일본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포마 기법 WCDMA랑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채택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주파수 범위가 틀렸어요. 3G에서는 표준화를 그 주파수 대역을 선언을 했고 요거를 사용해라라고 ITU에서 선언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독자적으로 우리는 그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걸 사용했다고 했고 핸드폰도 그거에 맞게끔 포마라는 방식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그걸 선택을 안 해요. 어떻게 돼요? 사장이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포마 기법을 놓고 결국엔 WCDMA로 넘어왔는데 결국엔 너무 늦게 됐다라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 주파수가 짧아짐에 따라서 기지국 건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도 언급을 했죠? 인공위성을 사용할 거다. 앞으로는 인공위성 시대가 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무선통신 활용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IoT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는데 요게 이제 제가 그 PDF로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건데 요 URL 있어요. device.market 요거는 이제 제가 사용한 그 URL이고요. 그래서 아두이노랑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했는데 요게 기능은 비슷해요. 제가 이제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프로보노 여기서 이제 프로보노 이제 한의음도 하고 프로보노도 하고 그리고 해상 물류 멘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학생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많이 하는 게 이제 아두이노 프로젝트, 라즈베리 파리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아두이노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두이노가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센서들이 다양하게 있고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CPU가 안에 장착돼 있어서 계산이라든지 분석 기능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이미지 분석 같은 경우는 라즈베리 파이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왜?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 분석까지도 다 해주기 때문에. 하지만 센싱, IoT 기능은 아두이노가 일단은 가장 좋아가지고 저는 센싱 기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두이노를 가장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에 따라서 아두이노를 선택을 할지 라즈베리를 선택을 할지 선택을 해서 요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것도 이제 한의미라든지 프로보노라든지 뭐 스마트 해상 물류에서 언급하는 그 사이트였고요. 여기 들어가면 일단은 라즈베리 파이는 15만 원에서 10만 원 선으로 약간 비싸요. 아두이노는 7만 원에서 이거는 스타트 키트라고 해서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제 모든 센서와
그리고 초보자들을 위한 사이트 그 키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책자도 같이 동봉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선택을 하시면 그 책자에 나온 것처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IoT 센서를 얻어서 아두이노로 IoT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일단 텍스트로 받을 거예요. 그 텍스트로 받으면 텍스트로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전환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URL 하나 중에 샘플이거든요. 이 방식대로 하면 DB로 옮겨질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하면 그 질문하신 분의 원하는 대로 아마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언급하고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www.device 가서 아두이노라든지 라즈베리 스타트 키트를 사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여기는 분명히 무선 통신 센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앱을 통해서 앱도 만들 수가 있어요. 앱은 그 무선 그 유료 그 뭐지? 그 구글에서 일단 무료 앱 그 유틸리티라고 치면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럼 연동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QA까지 다 일단은 마치게 되었고요. 자,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참가자분들의 채팅창에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나온 게 없으면 일단 50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